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49번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49번 문제를 보세요. 상온에서 유체가 내경이 50cm인 강관 속을 2m/s의 속도로 흐르고 있을 때 유체의 질량 유속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유체의 밀도는 1g/cm의 삼성입니다. 자,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면 15에서 25도씨를 상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질량 유속에 해당하는 한번 앞에서도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질량 유속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단면적 곱하기 속도에 뭐를 곱하느냐면 유체의 밀도를 곱하면 돼요. 자, 우리가 단면적이라는 것은 내경이 나와 있었죠. 내경이 직경입니다.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이용을 하죠. 따라서 50cm니까 미터로 고치면 0.5m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속도가 2m/s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면적 곱하기 속도를 해보면 미터의 삼성 per se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미터의 삼성이 없어지고 뭐가 생겨야 되죠? 킬로그램이라는 질량 단위가 생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밀도를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그램 per 센치의 삼성에 얼마를 곱해주나요? 10의 삼성. 그러면 1g per 센치의 삼성은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을 곱해주면 미터의 삼성 없어지면서 킬로그램 per sec라는 질량 유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면적 곱하기 속도를 한 다음에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밀도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392.7kg per sec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심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원심력 집진기를 사이클론이라고 하죠. 자, 유입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가 원심력이 큰 입자에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처리 효율을 높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원통의 직경이 클수록 집진 효율은 어때요? 자, 직경이 크다는 소리는 입자들끼리 충돌이 잘 안 일어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감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입자의 직경과 밀도가 클수록 무거워지니까 집진율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불로단 효과를 적용해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원심력 집진기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집진기에서 불로다운 효과에 의해서 집진 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그런 말들은 전부 다 틀린 문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액척 저항이 지배적일 때 사용이 유리한 장치는 자, 액척 저항이 클 때요. 그러면 액척 저항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가스 분산형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가스 분산형 합수 장치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했느냐 하면 가다가 종기 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스 분산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체 분산형이라고 하죠. 다공판탑, 종탑, 기포탑. 그래서 다공판탑, 종탑, 기포탑 중에 하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라번이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액척 저항이 우리가 가스척 저항이 지배적이라고 하면 액분산의 흡수 장치를 쓰거든요. 자, 액분산의 흡수 장치는 충전탑, 분무탑, 벤츄리 스크래버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체 분산형은 가다가 종기난다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액분산의 흡수 장치는 액충 분배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액분산의 흡수 장치는 충전탑, 분무탑, 벤츄리 스크래버.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암기하면 되니까 그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충전탑 내에 충전물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충전물의 조건 중에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공공률이 클 것. 공공률이라는 것은 충전자 안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지 오염가스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 밀도가 커야 되겠죠. 빡빡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압력 손실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표 면적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53번에 보시게 되면 여과 집진 장치의 여과포의 탈진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탈진이라는 것은 먼지를 제거하는 걸 탈진이라고 하죠. 자, 갑은 진동형이 있습니다. 나번에 역기류형, 그리고 충격 제트 기류 분사형,
그리고 성원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얘들은 탈진 방법이 세 가지. 진동형, 역기류형, 충격제트 기류 분사형입니다. 자, 그리고 54번에 보시게 되면 스케일 방지 대책으로서 틀린 것은 섭식 석회서법입니다. 가번에 순환액의 pH 변동을 크게 하면 우리가 스케일을 방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변동을 작게, 거의 없게. 그리고 탑내의 내장부를 가능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흡수 용량을 증가시켜 탑내의 결착을 방지하고, 그리고 흡수탑 순환액에 산화탑에서 생성된 석고를 반송하고 슬러리의 석고 농도를 5% 이상 유지해서 석고의 결정화를 촉진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석고의 농도를 5% 이상 유지, 그리고 탑내의 결착을 방지한다는 거. 따라서 가번에 대한 설명이 정답이죠. 잘못됐어요.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에 보시면 대교의 물질의 입경을 현미경법으로 측정했을 때 입자의 투영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것은,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죠? 자, 입자의 투영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 그래서 무조건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마틴 직경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입구의 폭이 20cm, 유효 회전수가 8인 원심력 집신 장치를 사용하여 다음 조건의 배출가스를 처리했을 때 절단 입경은 얼마인가 물었어요. 자, 배출가스의 유입 속도가 30m/s, 가스의 점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선 kg/m/s, 배출가스 밀도가 1.2kg/m의 삼성, 먼지 입자의 밀도가 2.0g/cm의 삼성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절단 입경을 계산하는 거죠. 절단 입경이 뭐예요? DP50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DP50에 관계되는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따라서 식을 보시게 되면 9 마이크로비 나누기 2파이v 로 s 마이너스 로 n의 루트. 자, 여기까지는 단위가 미터예요. 그래서 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6승을 곱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라는 점성계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s죠. 자, 그리고 B라는 폭이 얼마냐 하면 20cm니까 0.2m입니다. 나누기 2파이는 계산기에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V라는 값이 뭐죠? 속도 V가 30m/s입니다. 자, 그리고 입자의 밀도와 가스의 밀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g/cm의 삼성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삼성. 그러면 2g/cm의 삼성은 2000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밀도에 2000, 그리고 가스의 밀도에 1.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전수가 몇 회냐? 8회. 따라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6승을 하시게 되면 3.46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6번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DP50의 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단위를 여러분들이 MKS로 바꾼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5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이 30cm, 높이가 10m의 원통형 여과 집진 장치를 사용해서 배출가스를 처리하고자 한다. 배출가스의 유량이 750m의 삼성/mini처, 여과 속도가 3.5cm/s일 때 필요한 여과포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과 집진기니까 여과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개에 해당하는 단서를 보면 지금 직경이 30cm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값이 H나 L, 유효 높이나 길이라고 하거든요. 자, 유효 높이나 길이가 얼마냐면 10m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파이 dL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n개의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n개의 면적이라고 하면 파이 dl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파이 dl n이라는 것은 n개의 면적이에요. 여기에 이동하는 속도를 곱하면 q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계산하니까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게 편하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Q의 시간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VF의 시간 단위가 있어요. 따라서 Q의 시간 단위와 VF의 시간 단위를 일치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자, Q라는 값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유량이 750m의 삼성 per minut예요. 자, 그 다음에 분모를 파이 곱하기 D, D가 지금 30cm니까 0.3m, 그리고 높이가 10m, 그죠? 자, 그리고 여과 속도가 3.5cm/s, 3.5cm/s라는 것은 0.035m/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VF가 세크고, 그리고 유량이 분이니까 시간 단위를 환산하는 거죠. 따라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해서 분을 세크로 환산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개수라는 것은 소수점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하는 거죠. 따라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완전올림을 해서 이 값은 38개로 값을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정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세정집진 장치는 우리가 습식 장치이면서 2차 주처리 장치가 되는 거죠. 분무타운 침전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사용이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분무탑 같은 경우에서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이 적합하단 말이에요. 그럼 침전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이 부적한 게 뭐냐면 충전탑은 부적합해요.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했을 때 분무탑하고 충전탑을 비교해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침전물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충전탑을 사용할 수 없고 분무탑을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벤츄리 스크러버는 점착성이나 조회성 먼지 제거에 효과적이죠. 왜? 습식이니까. 그리고 벤츄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을 해야 되죠? 일단 압력 손실이 가장 크다. 얼마로? 300에서 800ml H초로. 자, 그리고 목부의 유속이 가장 빠르다. 얼마로? 60에서 90m/s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액가스비가 작다. 0.3에서 1.5L/m의 삼성. 자, 0.3에서 1.5L/m의 삼성의 범위는 친수성과 비친수성을 다 합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효율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제트스크래버는 처리 가스량이 많은 경우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트스크래버 같은 경우에서는 소용량, 이제 우리가 소용량을 처리했을 때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용량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전탑은 온도 변화가 크고 희석열이 큰 곳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래서 58번 같은 경우에서는 섭식이라는 세정집진 장치에 대한 전체적인 장치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알았을 때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8.85일 때 공기 100S의 삼성의 무게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100S의 삼성이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공기라는 값이 주어졌잖아요. 공기의 분자량이 28.85야. 그러면 공기 1kmol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이 28.85kg 되겠죠. 그럼 그때의 최저가 기체는 22.4S의 삼성이죠. 그러면 이 100S의 삼성을 이 두 개의 값을 조합을 해서 kg으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합하죠? 22.4S의 삼성 분의 28.85kg을 조합해서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S의 삼성, S의 삼성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죠? kg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은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간단한 단위 환산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점성계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선 kg/ms이고 밀도가 1.3kg/m의 삼성인 공기를 안지름이 100mm인 원형 파이프를 사용해서 수송할 때 청류가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공기 유속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레이놀드 수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뭐가 유지된다고 했느냐면 청류가 유지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팁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청류하고 난류를 레이놀드 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청류라고 하면 레이놀드 수가 2100보다 작은 경우, 자, 그리고 난류라고 하면
레이놀드 수가 4,000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청류 기준이니까 레이놀드 수가 얼마냐면 2100이 기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직경 곱하기 속도 곱하기 밀도에서 뭐를 나눠주는 거죠? 점성계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직경 곱하기 속도 곱하기 밀도라는 것은 뭐죠? 관성력입니다. 관성력. 그래서 관성력에서 점성력을 나눠준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레이놀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청류 문제 조건에서 레이놀드 수가 없는데 왜 이 식을 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류라는 단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청류의 값은 2100입니다. 자, 그리고 직경이 문제 조건에서 얼마로 주어졌나요? 100mm. 그러면 0.1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속도라는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미지수. 자, 그리고 밀도라는 값은 1.3kg/m의 3승입니다. 나누기 점성계수는 1.8 곱하기 10의 -5성 kg/m/s. 자, 따라서 대입하면 V를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0.29 m/s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 레이놀드 수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면 직접적인 힌트가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다 풀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청류라는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레이놀드 수라는 것을 빨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나오면 여기서 청류라는 조건이 나오면 레이놀드 수의 값을 2100을 대입을 해서 레이놀드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중에 수분량을 별도의 합석관을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측정 조건과 측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배출가스 중에 수증기의 부피 백분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흡입한 건조가스량은 20리터, 측정된 합석관의 질량은 96.16g, 그리고 합성관의 질량은 97.69g이에요. 자, 여기에서 합석관이라는 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습가스가 기준이에요. 그럼 습가스라는 것은 건조가스량에서 뭐를 더해주는 거죠? 수분량을 더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내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분의 농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건가스냐 습가스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합석관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습가스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건조가스량 플러스 수분량.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수분의 농도니까 이것 분의 수분량. 아래쪽에서 수분량을 더해주는 것은 건조가스량을 습가스량으로 바꿔줬을 뿐이에요. 그죠?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분의 질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후의 무게에서 전의 무게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97.69에서 96.16g을 빼면은 MA라는 수분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건조가스량이 얼마냐면 20리터예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8.69%.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우리가 현재 상태의 가스량의 온도가 없기 때문에 온도하고 압력이 없기 때문에 식이 간단해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복잡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지금처럼 표준 상태라는 단서를 안 주고 온도와 우리가 가스미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배출가스의 온도와 배출가스의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 식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상태로 주어져서 온도하고 압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VS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을 보정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포화수증기압이 주어지게 되면 섭식 가스미터를 뜻합니다. 만약 건식 가스미터로 주어지면 포화수증기압이 없겠죠.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식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농도를 계산했을 때 식이 복잡해지는 것은 온도 압력을 보정을 하게 되면 식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62번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원자흡광 분석 장치의 장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의 분리관, 나번의 광원부, 다번의 분광기, 나번의 시료 원자하부. 자, 다번의 분광기라는 것은 보통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원자흡수 분광광도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 총칙상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액의 농도가 1에서 2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질 1g 또는 1ml에 용매를 집어넣어서 총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총합이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2ml나 2g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황산 1대2라고 표시하면 황산 일용량에 그리고 정제수가 우리가 물입니다. 정제수 2용량을 넣어서 총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3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 시약을 사용한다. 그리고 방울수라고 하면 온도가 몇 도죠? 우리가 실험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우리가 실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온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온 중에서도 상온이 15에서 25도씨인데 상온 중에서도 액체는 20도 기준, 기체는 21도 기준이거든요. 그럼 방울수, 우리가 지금 액을 나타내니까 20도씨를 기준하는 거죠. 자, 20도씨에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얼마가 되는 거? 1ml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방울수. 자, 그리고 64번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틀린 거는.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분리관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관이 널리 사용되며 에폭시 수지관 또는 유리관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분리관의 재질을 보겠습니다. 에폭시 수지관이나 유리관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자, 그리고 스테인리스관은 사용되지만은 자,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금속 이온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스테인리스관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금속 이온용으로는 사용하면 안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가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나번 일반적으로 용리액조 폴리에틸렌이나 경질 유리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송액분포는 맥동이 적은 것. 자, 그리고 금출기는 일반적으로 전도도 금출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 자외선 가시선 흡수 금출기, 전기화학적 금출기 등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오답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 이산화황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자동 측정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이산화황이 SO2죠. 자, 가번에 보면 검출한계는 제로 드리프트의 2배에 해당하는 지시치가 갖는 이산화황의 농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제로 드리프트의 2배. 그리고 제로 드리프트는 연속 자동 측정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조건 하에서 제로 가스를 일정 시간 흘려준 후에 발생한 출력 신호가 변화한 정도를 말한다. 다음에 경로 측정 시스템이라고 하면 굴뚝 또는 덕터 단면적의 5% 이하, 5% 이하가 아니고 얼마죠? 10% 이상. 자, 10% 이상의 경로를 따라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배출가스의 연속 자동 측정 시스템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답은 제로가스라는 것은 정제된 공기나 순수한 질소를 말하게 되죠. 따라서 답안이 정답.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65번 같은 경우에서도 장치편에 관계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장치편에 관계되는 내용은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자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차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성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 분석을 정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동일 조건에서 특정한 미지 성분의 머무른 값과 예측되는 물질의 봉우리의 머무른 값을 비교해야 한다. 답은 머무른 값의 표시는 무효 부피의 보정 유무를 기록해야 한다. 자, 답은 일반적으로 5에서 30분 정도에서 측정하는 봉우리의 머무름 시간은 반복 시험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범위 이내에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범위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머무름 시간을 측정했을 때는 3회 측정해서 그 평균치를 구한다. 3회 측정해서 평균치.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찾았을 때 좀 애매하다고 하면 숫자적인 측면이 있는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7번에 보시게 되면 특정 발생원에서 일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되는 먼지의 농도를 고용량 공기시료 채취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측정 조건과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비산먼지의 농도를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채취 시간은 24시간, 그리고 직후의 유량이 1.8, 직전의 유량이 1.2 미터의 삼성 per 미니처, 그리고 채취 후의 여과지의 질량이 3.828g, 그리고 채취 전의 여과지의 질량이 3.419g입니다. 그 다음 대조 위치의 먼지 농도는 0.1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그리고 전 시료 채취 기간 중에서 주 풍량이 90도 이상 변함, 그리고 풍속이 0.5 m/s 미만 또는 10 m/s 이상이 되는 시간이 전 채취 시간의 5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풍량이나 풍속의 보정 계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건에 따라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풍량이나 풍속 보정 계수를 잘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처럼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풍량이나 풍속의 보정 계수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알고 있는 사람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흡입 공기량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흡입 공기량 계산하는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흡입 공기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집 직후, 포집 직전의 유량을 더해요. 그런 다음에 2로 나눠줍니다. 그럼 평균 유량이 되는 거죠. 이 평균 유량에 포집 시간을 곱해요. 그러면 직전 직후의 유량이 1.8, 1.2 미터의 삼성 per 미니처죠. 나누기 2. 그럼 이 값이 평균 유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이 평균 유량입니다. 자, 그리고 평균 유량에 포집 시간을 곱했어요. 그러면 유량의 시간 단위는 분이고 포집 시간은 아우니까 단위가 안 맞죠.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을 곱했어요. 그러면은 흡입 공기량이 2160m의 삼성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는 먼지 농도를 계산해야 돼. 왜? 비산먼지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농도는 자, 시료 포집에 이제 우리가 지금 포집 먼지량이 가장 많은 위치에서의 먼지 농도하고 대조 위치의 먼지 농도를 뺀 다음에 풍량이나 풍속의 보정 계수를 곱하거든요. 근데 포집량이 가장 많은 위치에서 먼지 농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포집된 양으로 단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먼지 농도라는 것은 포집 후의 무게에서 포집 전의 무게를 뺀 다음에 단위를 바꿔요. 그래서 저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g으로 주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비산먼지 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g을 마이크롬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6승을 곱하는 거죠. 나누기 가스량이 흡입 공기량이 되니까 2160m의 삼성.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189.3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포집 먼지량이 가장 많은 위치에서의 먼지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호로 보면 CH가 되는 거죠. 반면에 CB라는 값은 뭐죠? 대조 위치의 먼지 농도. 그리고 WD와 WS라는 것은 풍량이나 풍속의 보정 계수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계속해서 식을 보시게 되면 자, 그럼 우리가 비산먼지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 지금 계산된 농도에서 대조 위치의 농도를 빼줘요. 대조 위치는 0.1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풍량이나 풍속의 보정 계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주 풍량이 90도 이상이 변했으니까 1.5의 값을 가지게 되죠. 풍량의 보정 계수는. 자, 그 다음에 풍속이 0.5 m/s 미만, 10 m/s 이상은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간 중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50% 미만, 50% 이상 있는 거죠. 따라서 50% 이상인 경우에서는 1.2, 50% 미만인 경우에서는 1.0의 보정 계수를 곱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1.0의 값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조 위치의 먼지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량이나 풍속에 대한 보정 계수는 단서에 따라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산먼지의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먼지가 가장 많은 곳에서 먼지 농도와 대조 위치의 먼지 농도를 뺀 다음에 풍량과 풍속의 보정 계수를 곱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먼지 농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비해서 먼지 농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줬거든요. 그래서 먼지는
여과지의 포집 후의 무게에서 포집 전의 무게를 뺀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스량으로 나눠주는데 가스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집 직후의 유량과 포집 직전의 유량을 더해서 2로 나눠준 다음에 포집 시간을 곱한 흡입 공기량을 가스량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흡입 가스량 계산하고 그 다음 먼지 농도 계산하고 비산먼지 농도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보존계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질소산화물은 자동 측정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연화는 나프탈 에틸렌 다이아민법이 있어요. 특히 아연화는 나프탈 에틸렌 다이아민법을 이용했을 때 흡수액은 황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을 했을 때 주 시험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시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찾아볼게요. 가번에 총탄화수소 측정 해당하죠. 가번에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 해당하죠. 그리고 활성 탄화수소 측정법 해당합니다. 반면에 비활성 탄화수소 측정법이라는 것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측정 방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측정 방법 3개 중에서 주 시험법을 찾으시오 그러면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이 주 시험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두 가지로 기억해야 돼요. 자, 시험 방법의 종류 그리고 주 시험 방법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